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8월 셋째 주, 이제 여름방학도 마무리가 되고 개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문학분기, 재밌는 책들 즐겁게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책들도 재밌는 책들 많이 준비했고요. 제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들이 이번 주에 많거든요. 기대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생각을 모으는 사람. 모니카 페트 작가님 책이고요. 사파를 보면 굉장히 좀 재밌고 예뻐요. 글의 내용은 굉장히 적고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려있을 정도로 아이들 수준에 딱 맞는 책입니다. 제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을 모으는 사람인데 생각을 어떻게 모을까요? 글에서는 주인공인 부르퉁 아저씨가 나옵니다. 부르퉁 아저씨가 마치 길거리를 청소하듯이 길거리 사람들의 생각을 주워요. 그래서 바구니에 담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주울 수 있을까요? 생각은 만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 책에서는 우리의 그런 생각들을 물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지만 아이들이 좀 더 생각하기 쉬운 예시로 그거를 바꿔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마치 물건처럼 다루게 되면 뾰족뾰족한 물건, 그다음 말랑말랑한 물건이 있듯이 생각도 어떤 건 뾰족하고 어떤 건 말랑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은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분, 무거운 생각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자, 이런 생각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아이디어들을 던져주기 때문에 다소 생각하면 추상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던져주고 있고요.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이해하고 쉽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기 적절한 도서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마법의 설탕 두 조각. 이런 생각 들죠? 왜 두 조각이지? 세 조각이면 안 되나? 자, 이 책은 미하엘 엔데 작가님의 책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 책이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바로 미하엘 엔데라는 유명한 작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바로 모모라는 책을 지은 작가님이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미하엘 엔데는 아이들을 위한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읽을 만한 동화,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문학적인 가치들을 많이 표현해 줬는데 그럼 문학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아이들 동화와 그렇지 않은 동화의 차이가 대체 뭐냐? 저는 상징이라고 봅니다. 문학적으로 이해되어지고 매력 있는 상징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그것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주제의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자, 이 마법의 설탕 두 조각, 마법의 설탕의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법의 설탕을 먹으면 키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주인공 친구에게 얻어진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을 결국 그 부모님들이 먹게 됩니다. 왜 그러면 주인공은 부모님, 엄마, 아빠의 키를 절반으로 줄이고 싶었던 걸까요? 왠지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그 키가 줄어든 부모님의 키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제법 긴 듯 보이지만 사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읽어간다면 충분히 한 호흡에 읽을 수 있을 만큼 내용의 깊이가 아주 복잡하거나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징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어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만 넘어가기보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질문을 던져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에 좋은 책입니다.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냄비와 국자전쟁. 냄비 하나, 국자 하나. 자, 전쟁을 벌여요. 냄비 안에 있는 음식을 뜨기 위해서는 국자가 반드시 필요하죠. 따라서 둘은 따로 있을 수는 없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두 나라가 각각 하나는 냄비, 하나는 국자를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두 나라에 있는 왕자와 공주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냄비와 국자를 같이 모아서 해결하면 될 일인데, 그런데 두 나라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서로의 것들을 빼앗아 와서 냄비와 국자를 혼자서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그 또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비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요? 그런 질문을 던져가시면서 이야기를 풀어가면 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여서 꼭 추천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 에드워드 툴레인 누구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알려드렸었는데 토끼 인형의 이름입니다. 이 토끼 인형은 특이하게도 도자기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반부에서는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던 이 에드워드 툴레인이 우연하게 어떤 사고를 만나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빠졌던 툴레인이 건져지게 되고 다시 무트로 올라오게 됩니다. 물론 주인과는 헤어져야만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드워드 툴레인은요, 많은 변화를 겪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던 툴레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이 책에서는 사랑이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툴레인 씨는 원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거나 다른 사람을 많이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던 툴레인이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기쁨만 가져다 주기보다는 아쉬움과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는 건 누군가를 잃게 됐었을 때 큰 슬픔을 겪게 될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 어린 왕자에서도 이 주제를 다룰 때 길드림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린 왕자와 여우, 장미꽃이 이야기를 했던 것과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훨씬 더 조금은 길게 접해볼 수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결말부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읽어도 그 감정의 흐름과 변화를 함께 느낄 만한, 부모님들도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니까 자녀분들과 꼭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모모. 미알 앤데의 세 번째 책, 이번 주에 세 번째 책이죠. 자, 이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책이고, 유일하게 이 문학 분기에 3주에 걸쳐서 읽도록, 그만큼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분량 많은 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모모 이야기를 보면은요, 회색 신사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회색 신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서 그 시간으로 자기 수명을 연장시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을 뺏으면 그것으로 담배를 만들어서 담배를 피우면서 살아가는데요. 그 회색 신사들의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시간을 빼앗기가 참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신 이렇게 지금 빨리빨리 노력하고 준비하고 살지 않으면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무언가 집중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열심히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면 회색 신사가 시간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설득이 잘 안 먹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아이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에게는 시간을 빼앗기가 어려울까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이들만큼 시간을 뭔가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하는 존재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자체를 항상 답답해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모모에 등장하는 악당들은 바로 아이들의 그 특성 때문에 아이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모모의 전체 주제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질문이고, 다소 철학적인 듯 보이는 질문도 있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매력 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꿈 하늘, 차범석의 희곡집입니다. 사실 희곡집을 읽어볼 일이 많지 않죠. 우리가 보통 희곡집을 일부러 사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 분기에 목표가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을 모두 보는 것인데, 특히 한국문학을 보는 데 있어서는 문학의 여러 가지 장르들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자, 이 작품은 희곡인데, 희곡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내용을 서술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대사로 혹은 지문으로, 무대의 소품이나 장치로 표현하는 것인데, 다소 생소한 듯 하지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희곡은 주제의식을 깊이 다루기보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읽으시면 참 좋은데, 이 책은 신채호 선생님의 일대기를 다룬 책입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독립운동 하시고 옥고를 치르시고 결국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 마지막 시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신채호 선생님의 삶의 과정을 어쩌면 그냥 일대기처럼 묘사한다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희곡으로 담아낸 거예요. 근데 그 희곡의 설정이 또 재밌습니다. 뭐냐면 신채호 선생님이 감옥 안에서 과거의 자신 또 미래의 자신을 함께 만나요. 즉 과거, 현재, 미래 3명의 신채호가 있는 거죠. 이거 마치 어떤 작품이 떠오르세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거기 보면 스크루지가 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도 보고 이 현재 그리고 미래의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보면서 하나의 깨달음을 얻잖아요. 이 이야기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곡적인 작품을 통해서 어떤 주제의식,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이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훨씬 더 다채롭게 구성해낼 수 있다는 희곡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국문학 시리즈는 희곡에 초점을 두고 책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짠! 문학 시간에 희곡 읽기. 문학 시간에는 희곡을 읽어야겠죠. 우리 아이들 많이 읽지 않지만. 아까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던 희곡 시리즈 꿈 하늘 이야기는 좀 짧은 이야기였다면 여기서는 그거보다 조금 긴 작품들을 부분 발췌해서 읽는 이야기입니다. 자, 희곡은 그만큼 표현, 구성, 무대 장치와 같이 이 작품을 어떻게 읽고 감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런 해설이 또 굉장히 잘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희곡을 처음 접할 경우에 어떻게 읽고 감상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면 그 해설과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이 책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작품 중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원고지라는 작품이에요. 제가 학생들 논술 가르치면서 이 작품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더더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묘사를 한 가지 할게요. 주인공 교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런데 등장하자마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쇠고랑 같은 사슬을 몸에 달고 있어요. 이 사슬이 뭘 의미한다고 보세요. 이러한 표현은 바로 희곡에서만 나올 수 있는 표현 방법입니다. 말과 대사로 하지 않았지만 몸에 피곤해 보인다라는 지문 사이에 큰 쇠사슬을 달고 등장해. 마치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보이지 않지만 관객들만 보이는 것 같은 이 희곡의 특징을 잘 활용한 작품인데요. 이처럼 문학작품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어떻게 독자들에게, 청중들에게 주제의식을 전달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그려지는 작품이거든요. 재미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입니다.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자, 이청준 작가님 너무 유명하신 작가님이고 당신들의 천국 이런 시리즈들 너무 유명하죠. 학생들이 교과서에서도 많이 보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청준 작가님의 작품은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가 단편적이지 않고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여러 번 생각해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조금만 함축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마찬가지로 학생들 가르칠 때 많이 사용되는 지문으로 등장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줄광대라는 작품인데요. 실제로 중앙대, 연세대에서 논술 문제를 입시 문제로 출제할 때 그 지문을 사용했어요. 이 작품에는 광대가 등장합니다. 그 줄을 타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이런 서커스나 광대 노름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줄광대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줄을 타게 되고 결국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토리만 들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고가 있었나 보다 싶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신비한 사건들의 경험 끝에 결국 운명에 이끌리듯 그 줄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마치 자신이 죽을 것처럼 예감을 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운명을 피하려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작품 속에서는 바로 그 운명이라는 주제를 끊임없이 다뤄갑니다. 따라서 이런 작품들이 다소 그런 철학적이고 미묘하게 우리가 단순히 부정하기도 힘들고 긍정하기도 힘든 어떤 주제들을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굉장히 잘 전달하는 매력적인 작품이 많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중1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2, 특히나 중3 정도 된다면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경림 작가의 시인을 찾아서. 이 책도 굉장히 보물 같은 책입니다. 저희가 보통 문학 작품을 읽거나 공부하고 학교 시험을 보려면 답을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이유는 감상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감상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 정답이 있나? 물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작가가 의도했던 주제의식이라는 게 있고 그 작품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동의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라는 함축적인 글일수록 해석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이 시를 어떻게 감상해야 될지. 이 작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작가들 이름만 들으시면 다 의아하실 거예요. 정지용, 조지훈, 신석정, 김종삼, 신동엽, 박용래, 박봉우, 임화, 권태응, 이육사. 자, 후반부에도 많이 있는데 한 2주에 걸쳐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을 단순히 기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감상의 포인트를 함께 설명하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키나 신경림 시인이 다른 시인들의 삶을 조망하면서 그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과 고민을 했는지 배경 속에서 작품을 해설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너무 잘 되고 시에 대한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약간 너무 치트키처럼 교과서에서 다뤄지는, 하지만 굉장히 수준 있고 다소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만한 시들을 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인의 삶도 단순히 뭐 위키백과에 막 정리되어 있을 그런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시인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또 다른 시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저도 정시용 시인의 향수라는 시 속에 왜 그런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담겨 있게 되었는지를 아주 그 시인에 대한 그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끔 잘 설명된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감탄했는데, 이 책 진짜 책꽂이 꽂아놓고 수험생이 있다면 한 권씩은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는 그런 책이어서 강추드립니다. 자, 이번 주도 세계문화, 미하엘 엔데에 주된 작품들을 소개해드렸고, 또 희곡부터 시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문학 작품 조금 더 흥미가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름방학도 좀 맞춰가고 있고, 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있는데,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빠지기 전에 조금 더 한 권이라도 읽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유익하고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